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라인 밸런스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에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는 라인 편성에 관한 거예요. 라인 편성 과거에 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시험범위에서 없어져서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율이 굉장히 뚝 떨어졌죠. 라인 밸런싱은 에러 공정을 제거해서 라인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방식입니다. 에러 공정이 뭐냐 하면은 사이클 타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이 사이클 타임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공정이 라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이게 막대 그래프가 걸린 사이클 타임인데요. 이게 제일 길죠. 예, 4번이 제일 기네요. 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을 이것을 에러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인을 균형한다는 것은 라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인데, 라인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원인은 단순히 에러 공정만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네 가지 형태인데요. 먼저 당연히 에러 공정의 시간이 너무 길 때, 즉 라인이 불균형할 때는 당연히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앞에는 공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병렬 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병렬 공정에서 직렬 공정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과부하 걸리겠죠. 네, 이럴 때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에러 공정이 병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보틀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모가지란 얘기죠. 예, 이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후 공정의 로트 크기가 다를 때 주로 이제 가공 라인과 조립 라인 경우인데, 가공 라인이 통상 조립 라인보다 사이클 타임은 짧아요. 대신에 잡체인지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보통 라인을 끊어놓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될 때 여기서는 대량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그만큼 사이클 타임이 기니까 언밸런스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에는 생산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중간 공정에 따라서는 양이 폭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계획의 변경은 순간적으로 공정과 공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생산계획은 변경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공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 밸런싱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피치 다이어그램에 의한 라인 편성 기법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대상을 할 것인지 라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한 뒤에 각각의 시간을 이렇게 라인 편성표를 작성합니다. 이 라인 편성표를 작성해서 현상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느 것이 에러 공정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에러 공정이 확인되게 되면 여기에 인원을 2인을 투입하게 되면 시간이 2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거보다 편성 효율이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편성 효율이 높아질 때까지 계속 다음 공정에 또 2명을 집어넣고 다음 공정에 또 2명을 집어넣고 해서 계속 줄여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라인 편성 효율이 좋은 값을 최저간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과거 인건비가 싸던 시절에는 사실 가능했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딱 잘리게 알맞겠죠. 이러한 라인 편성을 계산하는 기법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정이 3개가 있는데 1, 2, 3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쪽은 10초가 걸리고 이쪽은 15초가 걸리고 이쪽은 7초가 걸린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M이 사람 수입니다. 3명이 투입되었죠.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이 가장 긴 것은 2번 공정입니다. 15시간이죠. 그 다음에 세 공정의 시간은 합이 32시간이 되네요. 이것을 계산하면 0.711이 됩니다. 즉 71.1%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라인을 분할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일 긴 데다 2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둘로 나눠지지만은, 시간이 둘로 나눠지면 2개가 되니까 결국은 위의 시간 32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총 시간은 30인데 이번에는 네크 시간이 뭘로 바뀌냐면 10으로 바뀌죠. 대신 인원이 여기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4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40분의 32가 됩니다. 그러면 0.8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3명일 때 효율은 71%인데 1명을 더 집어넣으면 효율이 80%가 되니까 효율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계산해 가면서 가장 효율이 좋을 때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피치 다이어그램에 의한 라인 편성 기법입니다. 즉 라인 분할법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라인 편성 효율을 묻지 않고 1에서 라인 편성 효율을 뺀 라인 불균형률도 실무에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불균형률 문제인지 라인 편성 효율 문제인지 또는 분할을 통해서 라인 편성 효율을 찾는 문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피치 타임에 위한 라인 바란싱입니다. 이 피치 타임은 뭐냐 하면요, 제품이 하나 떨어져야 할 결론적 시간인데 쉽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작업 시간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끝납니다. 이게 피치 타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표적인 피치 타임은 T 나누기 N인데요. 즉 개당 생산 시간이 되죠. 여기서 여율이라든지 로스율을 감안을 합니다. 여율하고 로스율을 감안하게 되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얘를 나누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 등비급수 계산이죠. 이 자체는 일정 비율로 나오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무한적으로 이것이 개수가 되죠. 그래서 이걸 t로 나누면 되는데 이걸 위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무한급수에서.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t의 모든 거를 곱한다. 1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피치 타임은 로스를 감안하면 훨씬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n분의 t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는 이 라인 바란싱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때는 혹간 나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정도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표법에 의한 에로비법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작업을 전부 세분화해 놓고 작업을 묶어가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조립 공정을 편성하거나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요소 작업을 쫙 풀어놓고 순서를 연결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묶어서 공정으로 구성할 때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것을 해나가는 순서가 나오는데요. 순서는 뭐냐 하면은 일단 목표 피치 타임을 놓고 이 목표 피치 타임에 대해서 조립도를 그린 다음에 그 조립도를 묶어갑니다. 그걸 진행도표라고 하거든요. 묶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란스를 맞춰보는 균형성 작도로 나가는데 이 순서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럼 첫 자만 외우세요. 저는 이까지는 안 외우고요. 이건 마지막 단계거든요. 바란스를 보는 거니까. 무조건 따질 것도 없고 앞에만 외우는데 목조지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뭔가 그냥 특별한 뜻은 없지만 그냥 앞대갈 숫자만 탁 읽다 보면은 문제 풀 때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랑 같이 비교해 보시고 편하신 대로 외우는데 반드시 이 순서는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표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는 라인 바란스율을 따지지 않고 불평형률이라는 게 시험에 나온다. 이 불평형률은 뭐냐면요, 각 작업의 표준 공수의 합계 대비 손실 공수, 즉 전체 공수에서 작업 공수를 빼게 되면 손실 공수가 되죠. 손실 공수와 작업 공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업 공수에다가 불평률을 곱하면 손실 공수를 알 수 있다. 즉 불평률이 얼마냐? 20%다. 근데 작업 공수가 얼마냐? 그럼 작업 공수가 100공수다. 그러면 20공수를 날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불평률을 보고를 하라는 이유는 이 불평률만 보면은 그냥 날리는 공수의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평률과 그 다음에 불균형률은 분명히 계산하기 다르거든요. 불균형률은 여기가 MTmax입니다. 불평률은 시그마 TI예요.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목조지 문제에서는 라인 편성의 배정규칙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그냥 답을 외워두는 방식으로 가시고요. 이것은 꼭 이런 원칙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처음부터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시간이 큰 것들이 전체적으로 편성하는데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큰 거 위주로 먼저 묶어라 이렇게 묶고요. 예를 들면 피치 타임을 62초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22초에서
얘는 18초니까 합치면 40초가 되죠. 얘는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50에다 61이 되죠. 예, 바로 이거 두 개만 묶으면 60이 아주 근접하는 숫자가 되죠. 즉, 큰 수를 묶는 것이 라인 편성하기에 훨씬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실전에서는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고 답이 뭐냐는 거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하고 실제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솔직히 이걸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저런 원칙 몰라도 이거 다 했었어요. 그리고 저 원칙대로 한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묶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법칙에 의해 가지고 라인을 편성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인 편성 수법으로는 피치다이어그램법, 피치타임법, 그리고 도표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법이 있는데 그 외에도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기 행렬 이론, 즉 퀵 시어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기출문제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ERP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지금 이 한 페이지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까요? ERP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RP는 엔터프라이즈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생산뿐만이 아니라 경영의 4요소, 재무, 마케팅, 인사. 이것이 모조리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주로 생산과 격리가 연결되어 있는 MRP2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전체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되 수주에서 출하까지 전체에 걸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RP 시스템의 특징은 시험에 여태까지 잘 나왔는데요. 우선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통합정보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한 회사가 아니라 전체에 관련된 자원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협력업체들도 전부 다 같이 이용할 수도 사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얼 통제 시스템이다. 실시간 통제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까 PO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리고 기업 간 자원 활용의 최적화 추구다. 이런 말이 있고요. 당연히 최적화를 추구하지 않는 전략은 없습니다. ERP 자체가 하나의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화 추구가 되겠죠. 그리고 ERP는 경영 자원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경영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경영 혁신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BPR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시험에 종종 나왔으니까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ERP 도입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워낙 당연한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4가지 모듈,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결국은 경영의 4요소, 이 전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건 다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경영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효과니까 이 4가지에 대해서 좋은 것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안 틀릴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얘기가 정답이고 나쁜 얘기가 오답입니다. 네, 지금 집어넣은 이 큰 사진은 일종의 ERP 계략도를 넣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산돼 가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들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ERP 교육을 할 때 하나의 패턴으로 놓고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책에다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잘 아시니까 신경 쓸 거 없겠지만 학생들은 거의 못 보셨으니까 한번 모듈들을 한 번씩 차근차근 보세요. 보면 기준 정보라는 말도 있고요. BOM도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계획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지시라 그러는데 오더 관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제조 원가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품질 정보가 들어가고 SPC라고 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전체적인 집약적 정보 도구를 만들어 놨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RP를 추진하게 되면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BPR을 통해서 경영 혁신을 이룰 수가 있고 투명 경영을 실현할 수 있고 최신 정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즉 좋은 말 다 들어가죠. 다만 이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ERP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느냐, 즉 외주를 주느냐, 아니면 스스로 하느냐 하는 건데 이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굉장히 근데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대기업들은 다 자기들 스스로가 맞게끔 ERP 시스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일 수도 없고 인력이 없죠. 그래서 대개가
패키지화된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도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인 정형화된 폼에다가 자기네 회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죠. 그래서 실제로 그 ERP 프로그램들이 다 공급은 돼 있습니다만은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ERP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ERP가 되려면 기준 정보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 기준 정보는 자재도 명확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이클 타임이나 리드 타임도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MRP 자료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전체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주화를 주면 수행하기 쉽지만 많은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많은 개선을 요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또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 메인터넌스나 이런 걸 또 아웃소싱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그 협력사에 대해서 균형하게 연결을 해 나가다 보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ERP를 메인터넌스 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몇 개 안 되지만 기출문제에 신경 써주세요. 자, 그러면 SCM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체인망을 얘기하는데요. 공급 과정을 전체적으로 체인화한다, 흐름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로부터 시작해서 공정, 그리고 물류업자, 그리고 고객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흐름화하고요. 그리고 이 판매돼가는 과정을 정보화를 하는데요. 이것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부터 유통망에 걸쳐서 고객에 이르기까지를 전체적으로 자재에서 제품 서비스까지 흐름을 기본적으로 전체 하나의 관점에서 이 전체를 그냥 하나의 일관의 관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SCM이란 이거 시스템 관점에서 설계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서 고객이 이르기까지를 연결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시험 문제상 이것은 SCM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흐름과 정보를 모두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도 SCM을 뜻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트레이드 오프가 나와 있네요. 이건 신뢰성에서 이미 나왔었죠. 그 말이에요. 뭐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진다. 예를 들면 수송 비용이 증가하면 재고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수송을 자주 하면 수송 비용이 증가할 텐데 수송을 자주 한다는 얘기는 로트를 작게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재고 비용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 SCM 문제의 핵심은 공급 사슬 관리와 함께 채찍 효과가 자주 나옵니다. 이 채찍 효과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고객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객에서 판매자, 그리고 물류 창고, 그 다음에 제조자, 협력업체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고객이 요만큼 바뀌면 뒤에서는 점점 커져서 여기는 뭐 거의 파도처럼 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돌고 있을 때는 채찍을 별로 안 쓰지만 많이 크게 움직일수록 채찍 더 많이 때리잖아요. 채찍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서 생산자로 거슬러 갈수록 변동폭이 증가한다. 그래서 변동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한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왜 정보가 변하느냐 하는 원인을 묻고 있어요. 이 원인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생산 계획이 변동되니까 그런 거죠. 뭐 소비자 전략도 바뀌고요. 그래서 재고가 없어지거나 내부 요인입니다. 설계를 변경했거나 자기들 스스로가 판매 촉진을 한다든지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정보 미스에 의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외부 요인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다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갑자기 배달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아니면 다른 쪽에서 파업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등등에 발생되면은 당연히 변동률이 클 수가 있겠죠. 이거는 보고 잘 고르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채찍 효과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라이트가 얘기한 채찍 효과를 줄이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전산망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바코드를 긁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변동폭을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드 타임을 줄여야 되고
또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고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 계획이 변해도 완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계속 조금씩 끊어서 계속 공급하는 리드타임의 단축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고는 죄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얘기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더더군다나 유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제조자와 그 다음에 물류 그리고 최종 판매상들이 유기적으로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되고, 심지어는 고객도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 정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왜 아마존이 득세를 하고 있느냐, 월마트가 흔들흔들할 정도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쿠팡을 보면 그렇잖아요. 쟤들 왜 저럴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고객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는 것이 쿠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형태를 구축해 나가는 행위를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채찍 효과를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 전략의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생산 전략은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따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즉 장기 계획이죠. 이러한 생산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관리 요소는 기술 수준이라든지 또는 수직적 통합 정도 등을 따르게 됩니다. 즉 SCM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리고 정보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협력업체와 고객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장기 전략이다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데요. 경쟁 우선순위는 역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전략 부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QCD, 유연성.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생산의 4요소이고 생산의 경쟁 우선순위다. 원가는 낮을수록 좋고, 시간은 스피드와 납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품질은 얼마나 고성능이냐 하는 것도 되지만 가성비도 되죠. 그리고 얼마나 일관적이냐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플렉시블하게 생산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러한 생산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특히 스키너의 집중화 공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집중화 공장은 파주의 LG산업단지를 들 수가 있죠. 거기에는 LG전자를 중심으로 LG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전부 한 단지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인라이너 형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을 하면서 바로 제품을 연결되기 때문에 납기를 극도로 없애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는 납기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화 공장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집중화 공장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그럼 당연히 납기예요. 그러니까 생산관리에서 납기가 문제가 안 된다면 전부 다 뭐 가장 중요한 게 해결됐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뭐만 필요하느냐?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시장을 얼마나 잘 읽느냐, 그리고 그날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품질 수준은 어떠냐,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진 과제가 뭐냐, 뭐 이런 것들만 중요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들을 다 쓰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무엇이 해당 사항이 없느냐 그러는데, 생산관리에서 납기가 단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스키너 공장의 문제는 주로 납기가 답인 경우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 전략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골드랏의 최적화 이론입니다. 이 골드랏의 최적화 이론은 1970년부터 얘기가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에로 공정 중심의 일정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출제된 문제는 골드랏의 핵심 이론을 묻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골드랏의 핵심 이론은 에로 공정을 파악해서 결국은 에로 공정을 수정해 나가는 건데, 이게 그 에로 공정을 수정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공정 능력을 균형하는 것이 아니고요, 흐름으로 균형하는 것이에요.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 골드랏의 이론은 생산 능력을 균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 틀린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균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맞는 게 되죠. 골드랏 문제는 그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수요 예측은 포켓팅이라고 하죠. 이 수요 예측은 기본적으로 생산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왜 출발점이 되냐 하면은 생산 계획의 핵심은 사실은 스케줄링에 있는데, 이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문 생산과 예측 생산 두 가지로 이게 생산이 구성이 되죠. 근데 대부분의 생산에서는 예측 생산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즉 주문을 받고 만드는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건설 이런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 대부분은
일단은 그 물류창고나 이런 데다가 물건을 먼저 보내놓고 그 거점에서 기본적으로 소매상이나 또는 소비자하고 같이 거래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예측 생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를 따지는 거니까 수요 예측이 생산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요 예측의 정의는 기업의 산출물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량 시기 등의 미래의 시장 수요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출발점일 수밖에 없죠. 수요 예측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예측과 객관적 예측으로 나눠집니다. 이 주관적 예측을 정성적 예측이라고 그러고요. 객관적 예측은 시계열 분석법과 인과형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의 고려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비용과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과 예측에 관련되는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요 예측은 각각의 예측 방법에 대한 유형들과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의 고려사항, 그리고 이 수요 예측에 대한 평가는 보통 정확성, 적시성, 간편성, 객관성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수요 예측의 고려사항이나 그리고 이러한 평가 방법들이 이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차라리 답을 보고 외우는 식이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정확한 것은 정확성과 기본적으로 적시성, 그 다음에 객관성은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해서도 어려우니까 상당히 좀 이해하기 쉬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 시간이나 소요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좀 떠오르기 어렵죠. 이거는 근데 금방 누구나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성적 수요 예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 수요 예측은 어쨌든 뭐 대충 그냥 사람들의 여론조사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산포가 굉장히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정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델파이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법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성법 중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수요 예측 기법이 뭐냐? 그러면 델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델파이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문가 100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100인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인들이 어떠한 그 요건에 대해서 범위를 이제 막연하게 제시를 해요. 그러면 1사분위하고 4사분위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범위가 가운데가 나오죠. 2사분위에서 3사분위까지. 그 범위를 놓고 거기서 다시 예측을 하게 해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범위가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어떤 평균값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의견을 계속 모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로 장기적 시장 전망에 많이 활용됩니다. 델파이법 외에도 소비자 의견 조사나 판매 의견 조사 등의 실무자들을 조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 예측 조사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정리된 대로 정량적 수요 예측법은 인과형 수요 예측과 시계열 분석으로 나눠집니다. 인과형 수요 예측은 주로 이제 회귀 분석 모델이나 계량 경제 모델 등을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결과 원인과의 관계를 모델화해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법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른 계통적인 변화, 이것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따지는 것이 뭐냐 하면 4가지 변동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추세 변동,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 변동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환 변동. 이건 경기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이니까 보통 순환 변동은 3년 사이클, 5년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20년 사이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에 걸친 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을 순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게 시즈널 변동입니다. 계절 변동이죠. 그래서 이 계절 요인을 감안을 해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절 변동을 따지는데요. 이거 말고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연 변동이라고 그러는 거죠. 즉, 확률적 변동 내에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연 변동은 확률적 변동 내의 범위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규칙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열 변동은 기본적으로 이 추세 변동과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의 공식, T 곱하기 C 곱하기 S 곱하기 I,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확인하셔서 잘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계열 분석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수요법입니다. 이 전기수요법은 지난번 실적을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예측이라고 하기엔 뭐하죠. 그냥 실적을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소자능법부터죠. 이 최소자능법은 결국은 이게 회귀분석법을 얘기합니다. Y는 A 플러스 BX. 그래서 그 시험 문제가 어떠한 형태를 1, 2, 3, 4월 달 추세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주고 나서 5월 달에 예측액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5월 거를 집어넣게 되면 예측값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직선을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최소자능법은 추세 변동이 되죠. 그래서 추세 변동을 반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소자능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양을 주면 예를 들면 이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줬을 때 이쪽에 6월달 예측하시오 그러면 최소자능법과 달리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형태를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가지고 예측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4개월이나 5개월 정도를 묶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계절 변동이 보통 4개월 단위니까 계절 변동의 분석이 용이해지죠. 그래서 이것은 계절 변동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동평균과 달리 가중이동평균법이 있는데요. 가중이동평균법은 최근 실적의 가중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가중치를 높게 두게 되면은 가장 근처의 값들에 대한 영향도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이동평균법이 계절 변동에 강점을 주고 있는데 반해서 이것은 최근치를 많이 주게 되니까 최근의 경향을 많이 반영할 수 있죠. 그래서 추세 변동의 대응이 용이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법에서 굉장히 많이 숙제되는 것은 지수평할법입니다. 이 지수평할법은 기본적으로 중단기 예측에 많이 활용되는 기법인데요. 전체적인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 불규칙 변동의 예측에 상당히 강점이 있어서 도소매상의 재고 관리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수평할법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데이터의 비중을 높인 방식이기 때문에 가중평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평할법의 계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평할법은 전달의 실측치에 알파를 곱하고 전달의 예측치에 1-알파를 곱해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3월 달에 예측치와 실측치가 있는데 포켓팅이 예를 들면 400개였습니다. 근데 액추얼, 즉 실측치가 500개였다. 이렇게 되면은 4월 달의 예측치를 이제 이걸 갖고 계산하는데 4월 달은 F4는 기본적으로 500개에 대해서 알파를 곱하고 만약에 알파가 0.3이라면 0.3을 곱하고 그 다음에 400개에 대해서는 1-알파를 곱합니다. 그러면 0.7 곱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430개가 되는데요. 이것이 4월 달의 예측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예측치에 굉장히 가중치를 높게 두고 실측치에는 가중치를 그렇게 그다지 높게 두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전에 400개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이게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다시 이전에 2월 달에 예측치와 실측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계산 녀석이 나온 거죠. 그럼 계속 이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시절에 수요 예측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AT-1은 알파를 곱합니다. 근데 AT-2는 알파 곱하기 1-알파가 되고요. AT-3은 알파 곱하기 1-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AT-4는 알파 1-알파의 4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니까 과거로 갈수록 1-알파승이 계속 더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합산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금방 아시겠죠? 최근치의 실적에 가장 가중치를 높게 두는 거예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의 추세를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계속 반영을 했으니까 불규칙 변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결국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많아졌다 작아졌다 많아졌다 작아졌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과거의 상태를 모두 반영한 거니까 결국은 시그마 2하고 비슷해지죠. 그래서 불규칙 변동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3월달 실적을 주고 5월달 예측치를 구하죠. 물론 3월, 4월달에 실적 보여요. 이거 안 주거든요. 그럼 공식을 복잡하게 외우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3월까지 4월거 예측하고 다시 이거 가지고 5월거 예측하고 계속 하나씩 축차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제가 풀이를 그렇게 달아놨으니까 풀이를 참고해서 문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알파 값은 0.01에서 0.3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수요의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근치를 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즉 알파를 볼 경우 보통 0.5 이상을 취하게 되는데요. 알파를 1을 취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전기수요법이 됩니다. 전월 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알파를 크게 취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0.01에서 0.3 사이를 취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요 예측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알아야겠죠? 실제로 회사에서는 지수평할법, 최소사양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등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본 뒤에 무엇이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앞으로 그걸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각각의 과거 실적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예측 기법이 옳으냐 틀리냐는 대개가 그 예측 기법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가 쉬운가, 뭐 이런 것들이 대충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런 것들이 평가의 3요소가 되는데요. 이것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뭐냐 하면은 추적지표라고 합니다. 이 추적지표는 트랭킹 시그널, 그래서 TS 지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평할법을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판매 실적치가 2만 개였습니다. 근데 판매 예측치는 7월에 2만 2천 개였네요. 8월에는 판매 실적치가 2만 5천 개였습니다. 근데 7월과 8월의 실측치를 고려해서 9월에 예측치를 구하려고 합니다. 얼마냐? 단 알파는 0.1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좀 복잡한 공식을 알 필요가 없이 그냥 단계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축차 계산 방식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계산하면 돼요. 이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8월의 예측치는 포캐스팅에는 1마이너스 알파를 곱하고 A에는 알파를 구합니다. 예요. 예측이니까 그래서 아치를 곱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F가 전달에 22,000이고 알파가 0.이니까 여기는 0.8을 곱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2만이니까 2만에다가 0.2를 곱하면 21,600이 됩니다. 그러면 F9는 다시 8월의 예측치와 8월의 실측치로 계산하면 되니까 8월의 예측치가 21,600이죠. 그러니까 21,600에 0.8을 곱하고 8월의 실측치인 25,000에다가 0.2를 곱하면 22280이 되네요.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게 되죠. 자, 이와 같이 공식을 특별하게 오지 않아도 하나만 계산할 줄 알면 축차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계산을 해나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지수평할로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